한 사람의 말이 1,400만 명의 일자리를 앗아갔습니다. 1929년 3월 12일 찰스 미첼이라는 은행가가 시장에 충분한 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은 안전망을 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폭탄의 뇌관이었습니다. 미첼은 마진거래를 대중화한 인물이죠. 마진거래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1만 원 용돈으로 10만 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다면 9만 원을 빌려서 사는 겁니다. 값이 오르면 큰 이익이지만 떨어지면 빚만 남아요. 그의 유동성 약속이 월가 대폭락의 마지막 연료가 되었습니다. 안전을 약속한 말이 어떻게 재앙의 신호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1920년) 이전까지 주식은 부자들만의 놀이였어요. 전체 미국인 중 50만 명, 그러니까 2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 주식을 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채권을 샀죠. 주식시장은 닫힌 클럽 같았어요. 그런데 찰스 미첼이 이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그는 내셔널시티 은행 산하에 투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은행 지점에서 바로 주식을 파는 거였죠. 저축계좌를 만들러 온 사람에게 미국의 꿈에 투자하세요라고 권하는 방식이었어요. 미첼은 판매 심리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직원들은 지루한 은행원이 아니라 꿈을 파는 상인들이었어요. 전국 69개 지점에 배치된 이들은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할 수 있는지 말이죠. 광고는 혁신적이었어요. 월 15달러 투자로 부자 되기. ATT의 동업자가 되세요. 당신은 이제 투자자입니다. 라는 문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잡지에는 성공담이 쏟아졌어요. 오하이오 비서가 2년 만에 부자 된 이야기, 전차 기사가 배당금으로 집을 산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영업사원들은 교묘한 기법을 썼습니다. 존슨 씨,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제너럴 일렉트릭 주식이 당신을 사장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또는 스미스 부인, 남편이 포드에서 일하시는데 왜 회사 사장이 되지 않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사무실 벽에는 큰 집을 배경으로 한 행복한 가족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식 덕분에 꿈의 집을 샀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웃는 얼굴, 비싼 차, 즐거운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죠. 모든 게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진짜 혁신은 마진거래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진거래가 뭔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용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친구한테 9만 원을 빌려서 자전거를 사는 겁니다. 자전거 값이 12만 원으로 오르면 2만 원 이익이에요. 원래 돈 1만 원으로 따지면 200% 수익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100달러 주식을 사려면 10달러만 내면 됐습니다. 나머지 90달러는 브로커가 빌려줬어요.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계약금 같은 거였습니다. 집을 살 때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는 것처럼요. 문제는 주가가 떨어질 때였어요. 자전거 값이 8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 9만 원은 그대로 갚아야 하니까 1만 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친구가 1만 원 더 내놓거나 자전거를 팔아라고 하겠죠. 이게 마진콜이에요. 하지만 1920년대에는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마진거래가 마법 같았습니다. 영업사원들은 간단한 예시로 이를 설명했어요. 보세요. 브라운 씨가 라디오 회사 주식을 500달러어치 샀는데 자기 돈은 50달러만 냈어요. 6개월 만에 150달러 올랐습니다. 수익이 300%예요. 은행에 맡겼다면 15달러밖에 못 벌었을 텐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25년부터 1929년까지 주식 구매를 위한 빚이 20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늘었어요. 4년 만에 4배가 넘게 증가한 거죠. 주식을 가진 미국인은 5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2조 배나 늘어났습니다.
오하이오의 교사는 집을 담보로 잡고 라디오 회사 주식을 샀어요. 캔자스의 농부는 소를 팔아서 제너럴 모터스 주식을 샀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정비공은 6개월 월급을 포드 주식에 투자했어요. 모두가 이게 부자 될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미첼은 영광을 만끽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금융천재, 월가의 민주화론자라고 불렀습니다. 1928년 그는 120만 달러를 벌었어요. 지금 돈으로 2천만 달러입니다. 잡지들은 그를 모든 미국인을 잠재적 백만장자로 만든 남자라고 썼어요. 하지만 미첼은 더 나아갔습니다. 투자 신탁을 만든 거예요. 투자 신탁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는 펀드였어요. 그런데 이 펀드 자체도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펀드가 번 돈으로 또 다른 펀드를 만들기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신탁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마진으로 샀다는 거예요. 빌린 돈으로 산 주식들로 만든 펀드의 주식을 또 빌린 돈으로 사는 구조였습니다. 레고 블록을 계속 위로 쌓는 것 같았어요. 하나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몰랐어요.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거든요. 담보 가치도 계속 늘어나고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더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어요. 미첼의 모든 미국인이 투자자 슬로건은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구두 닦기가 주식 조언을 하고 택시 기사가 라디오 회사 전망을 논했어요. 온 나라가 주식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유혹이 규칙이 되고 규칙이 상식이 되었어요. 그 상식 뒤에 숨어있던 위험한 배관을 이제 살펴봐야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면 1920년대 금융 시스템의 배관도를 들여다봐야 해요.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와서 어떤 관을 통해 오는지 아는 것처럼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미국은 근본 위제였습니다. 근본 위제는 모든 달러가 금과 바꿀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새로 만들려면 그만큼 금고에 금이 있어야 했죠. 마치 게임에서 골드로만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것과 비슷해요. 이 제도는 돈의 양을 제한했어요. 금이 모자라면 새 돈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물탱크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탱크가 작으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나오는 물의 양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192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춰주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는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 비율이에요.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기 쉬워집니다. 은행들은 더 많이 빌려주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빌리고 싶어 해요. 여기서 마진거래의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마진거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10만 원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브로커한테 가서 주식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 브로커가 10만 원 내세요. 나머지 90만 원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이때 10만 원을 증거금이라고 해요. 증거금은 계약금과 비슷해요. 집을 살 때 1억 원짜리 집에 1천만 원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는 것처럼요. 주식도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빌려서 사는 거죠. 그런데 브로커는 어디서 그 90만 원을 구할까요? 은행에서 빌려요. 은행은 예금자들이 맡긴 돈과 연방준비제도에서 빌린 돈을 브로커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브로커가 그 돈을 개인 투자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이 배관 시스템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연방준비제도라는 큰 저수지에서 은행이라는 중간 탱크로 돈이 흘러갑니다. 은행에서 브로커라는 작은 탱크로 가고 브로커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최종 공급돼요. 각 단계마다 이자가 붙어서 돈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배관이 한쪽 방향으로만 잘 설계됐다는 거예요. 돈이 흘러 들어올 때는 순조롭지만 빠져나갈 때는 막힙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모든 게 매끄럽게 돌아가요. 담보 가치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담보 가치가 뭔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해보세요. 집값이 1억 원이면 은행에서 5천만 원 정도 빌려줄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1억 5천만 원으로 오르면 더 빌릴 수 있어요. 반대로 5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은행이 돈 더 갚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신탁이 이 흐름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투자 신탁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는 펀드예요. 학급에서 모든 학생이 돈을 모아서 간식을 사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펀드 자체도 빚을 내서 주식을 샀습니다. 펀드가 번 돈으로 또 다른 펀드를 만들기도 했어요. 더 복잡한 건 신탁의 신탁도 있었다는 거예요. A 펀드, B 펀드, C 펀드의 주식을 사서 만든 D 펀드가 있고 그 D 펀드 주식을 또 마진으로 사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김밥 속에 기럽이 들어있고 그 김밥 속에 또 김밥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통신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1920년대 주식 거래는 전화와 전보에 의존했어요. 지금처럼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브로커 사무실에서 뉴욕 거래소까지 주문을 보내려면 전화선을 거쳐야 했죠. 평상시에는 괜찮았지만 주문이 몰리면 선이 막혔어요. 주문 처리도 모두 손으로 했습니다. 거래소 바닥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며 라디오 100주 사겠습니다. 포드 200주 팔겠습니다. 하면서 거래했어요. 주문서를 종이에 적어서 전달하고 거래 내역도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루 300만 주 정도가 한계였어요. 이런 시스템으로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평상시 하루 거래량이 200만 주인데 갑자기 1000만 주가 쏟아지면 완전히 마비됩니다. 주문이 밀리고 가격 정보가 늦어지고 사고 팔기가 어려워져요. 연방준비제도는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1928년부터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투기적 대출을 제한하라고 은행들에게 말했죠.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었어요. 은행들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권유 수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가 얼마나 빌리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개인이 여러 브로커에서 동시에 빌릴 수 있었거든요. A 브로커에서 100만 원, B 브로커에서 200만 원, C 브로커에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행들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았어요. 하루 단위로 초단기 대출을 주고받는 콜머니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렸어요. 마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1920년대 금융 시스템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배관이었어요.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는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증거금이 겨우 10%였으니까 작은 충격도 큰 파도로 증폭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의 방아쇠를 누가 당길지는 시간 문제였어요. 1929년 3월 주식시장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경고를 넘어 행동에 나선 거였습니다. 2월 6일 연준은 은행들에게 공식 경고를 보냈어요. 투기적 대출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죠. 투기적 대출이 뭔지 쉽게 말하면 이래요.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려고 빌리는 게 아니라 주식 도박을 하려고 빌리는 거예요. 연준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주식 투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3월 들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패닉이 커져갔어요. 1920년대 내내 상승만 해온 시장이 드디어 거품이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퍼졌죠.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그동안 주식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거든요. 마치 여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 찰스 미첼이 나섰습니다. 3월 12일 오후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내셔널 시티 은행 CEO로서 공식 발표를 한 거죠.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내셔널시티 은행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위기가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유동성이 뭔지 설명해 볼게요. 유동성은 지금 당장 사고 팔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게임 아이템을 팔고 싶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팔잖아요. 시장에 돈이 모자라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첼의 의도는 분명해 보였어요. 패닉을 진정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거였죠. 부모가 아이에게 괜찮다, 아빠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신호는 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정부가 금융을 조이려 해도 큰 은행이 돈을 계속 공급해 주는구나. 그럼 더 오를 수 있겠네. 안전망이 생겼다고 본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른이 아래서 괜찮아,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아이는 안전하구나 생각하고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미첼의 약속이 그런 효과를 낸 거였습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신문들이 선샤인 찰리가 시장을 구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주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하락분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미첼의 발언은 마지막 연료가 되었어요. 그의 약속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진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포지션을 늘렸어요. 시장은 마지막 광기로 치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 볼까요? 2020년 코로나19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죠. 그 결과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했어요. 미첼의 약속과 비슷한 효과였습니다. 안전망이 있다고 믿으니까 더 위험한 베팅을 한 거예요. 미첼의 약속 이후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1929년 여름, 주가는 역사적 최고점에 도달했어요. 다우지수가 381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25년간 깨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300만 명의 새로운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왔어요. 주부들이 몰래 보석을 팔아서 주식을 샀습니다. 구두 닦기가 투자 조언을 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용돈으로 주식을 사기도 했죠. 이전에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평범한 사무원이 서류상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운전기사가 저택을 샀고 비서가 모피코트를 입었어요. 미국 전체가 끝없는 부의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진 거래를 더 쉽게 생각하게 됐어요. 어차피 큰 은행이 지켜준다니까 위험할 게 뭐야 라는 심리였죠. 마치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니까 더 과속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재앙의 수학이 숨어 있었어요. 주식에 투자된 돈의 90%가 빌린 돈이었습니다. 주가가 10%만 떨어져도 마진 투자자는 모든 걸 잃었어요. 50% 떨어지면 1년 벌이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됐죠. 미첼의 약속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안정을 원했지만 오히려 불안정을 키웠어요. 유동성 공급 약속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 거죠. 도덕적 해이는 안전망이 있다고 믿을 때 더 위험하게 행동하는 심리예요. 보험에 가입하면 오히려 더 무모하게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요. 대형 투자자들은 이미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펀드와 보험회사, 은행들은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걸 봤어요. 공장 생산은 둔화되고 자동차 판매는 줄고 새집 건설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현실과 동떨어져 계속 올랐어요. 현명한 돈들은 조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프 케네디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어요. 구두 닦기가 주식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 팔 때가 온 거다. 대형 투자자들은 조금씩 나누어서 팔았어요. 시장을 급락시키지 않으려고 말이죠. 10월이 되자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영국 은행이 금리를 올릴 예정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렇게 되면 연준도 따라 올려야 했습니다. 마진 대출 비용이 비싸지면 대규모 매도가 시작될 거였어요. 의도는 선했지만 신호는 잘못 전달됐고 행동은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첼의 한마디가 어떻게 마지막 폭풍을 불러왔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모든 폭발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마지막 연료가 투입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최종 단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1929년 여름, 뉴욕 증권거래소는 전쟁터 같았어요. 평상시 하루 200만 주가 거래되던 곳에서 500만 주가 넘나들었습니다. 거래소 바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함 소리로 가득했어요. 호가창을 상상해 보세요. 학교 게시판 같은 큰 칠판에 주식 이름과 가격이 적혀 있어요. 직원이 분필로 계속 지우고 써야 했습니다. 가격이 몇 분마다 바뀌니까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기를 반복했어요. 분필 가루가 날리고 손이 새하얘질 정도였습니다. 브로커들은 거래소 바닥에서 몸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손바닥을 자신 쪽으로 향하면 사겠다는 뜻이고 바깥쪽으로 향하면 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손가락 개수로 수량을 표시했죠. 시끄러워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손짓도 해야 했어요. 전화선은 계속 바쁜 신호가 났어요. 전국의 브로커 사무실에서 뉴욕으로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시카고, 보스턴,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주문들이 몇 개 안 되는 전화선을 통해 들어와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어서 전화가 유일한 연결 수단이었어요. 선이 모자라서 주문이 몇 시간씩 밀렸어요. 아침에 라디오 주식 사겠습니다라고 주문했는데 오후에야 연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 가격이 많이 바뀌면 예상과 전혀 다른 가격에 사게 됐어요. 브로커 사무실도 난리였습니다. 고객들이 몰려와서 주식을 사겠다고 아우성쳤어요. 직원들은 주문서를 손으로 적어서 전화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타자기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마치 시험 시간에 온 교실이 답안지 쓰는 소리로 가득한 것 같았어요. 가격판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라디오 코퍼레이션이 또 올랐다. 제너럴 모터스가 신기록이야. 이런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축구 경기를 보는 관중들 같았습니다. 마진거래 처리도 바빴어요. 가격이 오르면 담보 가치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었거든요. 고객이 와서 어제 산 주식이 올랐으니까 더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바로 대출해줬습니다. 계산할 시간도 없이 빨리빨리 처리했어요. 담보가치 계산을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주식을 10만 원으로 샀다고 해보세요. 그 주식이 120만 원으로 오르면 담보가치가 20만 원 늘어난 거예요. 그럼 브로커가 20만 원 더 빌려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신문사도 바빴습니다. 아침판, 오후판, 저녁판마다 주가를 실어야 했거든요. 기자들이 거래소에서 전화로 가격을 불러주면 신문사에서 급하게 인쇄했어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신문이 팔려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주가 방송이 나왔어요. 정시 뉴스 때마다 주요 주식 가격을 읽어줬습니다. 사람들이 라디오 앞에 모여서 들었어요. 자기가 산 주식 이름이 나오면 귀를 쫑긋 세웠죠. 마치 시험 성적 발표를 듣는 것 같았어요. 은행 창구도 복잡했습니다. 마진 대출 신청자들로 줄이 길었어요. 서류 심사할 시간도 없이 빨리빨리 처리했습니다. 담보로 내놓은 주식 가격만 확인하고 바로 대출해줬어요. 이 주식 얼마예요? 100달러요. 그럼 90달러 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5분 만에 끝났어요. 투자 신탁 회사들은 새 상품을 매주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 골드만삭스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름의 펀드들이 계속 생겼어요. 하나가 인기를 끌면 그 성공을 본떠서 또 다른 걸 만들었습니다. 더 복잡한 상품도 나왔어요. 펀드의 펀드, 그러니까 여러 투자 신탁의 주식을 사서 만든 신탁이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도 정확히 뭘 사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름만 그럴듯하면 팔렸습니다. 마치 포장지만 예쁘면 선물 받는 기분이 드는 것처럼요.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도 과열됐어요. 아침에 신문을 보고 유망해 보이는 주식을 골라서 브로커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오후에 가격을 확인하고 올랐으면 더 샀어요. 내려갔으면 곧 오를 거야 라며 버텼죠. 주부들이 남편 몰래 보석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일이 많아졌어요. 전당포에 반지나 목걸이를 맡기고 받은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며칠 후 수익이 나면 보석을 찾아오려고 했어요. 마치 숨겨둔 용돈으로 몰래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마다 브로커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가격판을 보고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했어요. 동료들과 어떤 주식이 좋은지 이야기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점심 메뉴 정하는 것보다 주식 이야기가 더 중요했어요. 학생들도 용돈을 모아서 주식을 샀어요. 몇 주 만에 용돈이 2배가 되는 걸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숙제보다 주가 확인이 더 재미있었어요. 구두 닦기나 엘리베이터 기사 같은 사람들도 주식 이야기를 했어요. 손님한테 라디오 주식 사세요. 금방 오를 거예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마치 친구한테 게임 공략법을 알려주는 것처럼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아침에 주문한 게 오후에야 체결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 사이 가격이 많이 바뀌면 예상과 다른 가격에 사게 됐습니다. 주문할 때는 $100였는데 실제로는 $110에 산 거예요. 수수료 수입이 폭증해서 브로커들은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직원을 늘리고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성과급도 팍팍 줬어요. 모든 게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루 거래량이 1,000만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도 주문 처리가 밤늦게까지 계속됐어요. 직원들이 집에 못 가고 야근을 했습니다. 전화선이 자주 끊어졌고 가격 정보가 몇 시간씩 지연됐습니다. 오래된 기계들이 과부하로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사고가 큰 혼란을 불러올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막판 가속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마침내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큰손 투자자들이 팔기 주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 대형 펀드가 한꺼번에 수십만 주씩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정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숨 고르기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전 10시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매도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마진 거래에 무서운 수학이 시작됐어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주식을 10만 원으로 샀다고 해보세요. 그 주식이 90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 가치가 빌린 돈 90만 원과 똑같아져 버려요. 브로커 입장에서는 위험해지는 거죠. 브로커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진콜입니다. 가격이 내려서 증거금이 부족해요. 20만 원을 더 입금해 주시거나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마진콜을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9만 원을 빌려서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는데 그 자전거 값이 8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친구가 야, 내 자전거로는 내 돈 9만 원을 못 받겠어. 10,000원 더 줘. 아니면 자전거 팔아서 내 돈부터 갚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진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추가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돈 다 쓰고 빚까지 내서 산 거였거든요. 더 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강제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어요. 강제 매도가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진 투자자들도 증거금이 모자라게 됐어요. 또 마진콜이 나가고 또 강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도미노가 연달아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보면 이래요.
먼저 가격이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브로커가 마진콜을 합니다. 추가 돈을 낼 수 없으니까 강제로 팔게 돼요.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계단에서 공이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계단 떨어지면 다음 계단으로, 또 다음 계단으로 계속 굴러가는 거죠. 오후가 되자 완전한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1,300만 주를 넘었어요. 평소의 6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거래소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전화선이 모자라서 주문이 몇 시간씩 밀렸습니다. 브로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고객들이 몰려와서 내 주식 팔아줘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안 터져서 주문을 넣을 수도 없었어요. 가격판 업데이트도 몇 시간씩 늦어졌습니다. 다음 도미노는 담보 가치 하락이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이 새로운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새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담보 가치 하락을 집으로 비유하면 이래요. 1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8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은행이 위험하니까 더 이상 못 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또 다른 도미노는 은행의 유동성 문제였어요. 유동성은 지금 당장 사고 팔 수 있는 힘이죠. 마진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준 은행들이 위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갚을 수 없게 되면서 은행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해요. 방아쇠와 화약고는 다른 거예요. 방아쇠는 작은 충격이고 화약고는 그 충격을 큰 폭발로 만드는 구조적 조건이에요. 미첼이 방아쇠였다면 마진거래 시스템은 화약고였습니다. 방아쇠 역할을 한 건 몇 개 대형 펀드의 매도였어요. 이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신호를 미리 포착했습니다. 영국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도 따라 올려야 했거든요. 그럼 마진 대출이 비싸져서 매도 압박이 커질 거였어요. 화약고는 마진 거래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증거금이 겨우 10%였으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바닥이 드러났어요. 전체 시장에 투입된 돈의 90%가 빌린 돈이었으니 가격 하락에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투자 신탁도 화약고 역할을 했어요. 신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신탁들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개가 넘어지면 줄줄이 넘어가는 거였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폭발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조금 떨어져도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섰어요. 오후 1시쯤 되자 유명한 은행가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내셔널 시티 은행 대표들이 시장을 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대형 주식들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주기로 했습니다. 잠깐 효과가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손들이 나섰으니까 괜찮겠다는 안도감이 퍼졌어요. 장 마감 때는 아침보다 조금 떨어진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태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주말 사이 사람들이 상황을 정리해보니 더 큰 문제가 보였습니다. 마진콜이 계속 나갈 예정이었고 추가 입금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월요일인 10월 28일, 다시 매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하루 만에 13%가 빠졌습니다. 화요일인 29일, 블랙 튜즈데이가 왔어요. 하루 만에 1,600만 주가 팔렸고 14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14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해보면 이래요. 미국이 1차 대전에서 쓴 돈보다 많았어요. 당시 캐나다 전체 경제 규모보다 컸습니다. 하루 만에 한 나라 경제가 사라진 셈이었죠. 도미노가 다 넘어지고 나니 폐허만 남았어요. 어제까지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하루 만에 거지가 됐습니다. 빚만 남은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마진으로 산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대출금은 그대로 남았거든요. 연쇄 반응은 개인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작은 방아쇠가 거대한 화약골을 터뜨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건 맞을까요? 찰스 미첼 한 사람이 대공황을 일으켰다고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방식을 한 사람 탓하기라고 부르는데 복잡한 시스템 붕괴를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편리하긴 하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미첼의 역할을 정확히 보려면 방아쇠와 화약골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방아쇠는 작은 충격이고 화약골은 그 충격을 큰 폭발로 만드는 구조적 조건이에요. 미첼은 방아쇠였지만 화약골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약골은 마진거래 시스템 자체였어요. 1920년대 미국 금융은 빚에 빚을 쌓는 구조였습니다. 개인이 마진으로 주식을 사고 은행이 그 마진 대출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 신탁이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서 그 신탁 주식을 또 마진으로 파는 식이었어요. 마치 레고 블록을 계속 위로 쌓는 것 같았어요. 아래쪽 블록이 흔들리면 위쪽이 모두 무너지는 구조였죠.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방아쇠를 당겨도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첼이 아니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대형 펀드의 매도 또는 단순한 소문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심지어 자연재해나 정치적 사건도 방아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워낙 불안정했거든요. 하지만 미첼을 완전히 면죄할 수는 없어요. 그는 화약골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거든요. 마진 거래를 대중화하고 위험한 투자 신탁을 만들고 은행 자금을 투기에 사용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화약을 쌓아놓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한 사람 탓하기 방식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해하기 쉬워요. 분노의 대상이 명확해지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정치적으로도 유용해요. 시스템 문제보다는 개인 문제로 만드는 게 기득권층에게 편하거든요. 스케이프고트를 만들면 사람들의 화를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요. 저 나쁜 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시원하잖아요. 마치 시험을 못 본 걸 선생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단점이 더 큽니다. 진짜 원인을 놓치게 되어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개인만 처벌하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또한 시스템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희석돼요. 은행가, 규제기관, 정치인, 투자자들 모두 각자 역할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만 화살이 쏠리는 거죠. 규제와 감독의 빈틈도 살펴봐야 해요. 1920년대 미국에는 마진 거래를 제대로 통제할 법이 없었습니다. 연준이 경고는 할 수 있었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었어요. 증권거래위원회도 없었고 예금 보험도 없었습니다. 마치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같았어요. 은행과 투자회사의 경계도 모호했어요.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를 함께 했고 예금자 돈으로 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자산과 은행 자산이 섞여 있어서 위험이 쉽게 번졌어요. 정보 공개도 부족했습니다. 투자 신탁이 정확히 뭘 사는지, 얼마나 빚을 지는지 투자자가 알기 어려웠어요. 마진 거래의 위험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익만 강조하고 손실 가능성은 숨겼죠. 마진 규칙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증거금이 10%면 10% 하락으로 모든 게 날아갑니다. 완충 장치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또한 여러 브로커에서 동시에 빌릴 수 있어서 실제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 볼까요? 2020년대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려들었어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렸죠. 신용거래와 미수거래가 급증했고 영업용 계좌도 늘어났습니다. 1920년대 미국과 비슷한 현상이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1929년의 교훈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비율이 제한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해요. 예금보험공사도 있어서 은행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미첼 개인에게 돌아간 책임도 살펴보면 복합적입니다. 1933년 의회 청문회에서 카터 글래스 상원의원이 물었어요. 수백만 미국 가정의 파멸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느냐? 미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부자 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아무도 주식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이 답변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유혹했습니다. 위험을 숨기고 수익만 강조했어요. 전문가로서 일반인보다 위험을 더 잘 알았으면서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미첼의 최종 운명도 의미심장해요. 1933년 탈세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됐어요. 뉴욕 거리에서 야유를 받았고 신문들이 금융재앙의 설계자라고 불렀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가 CEO였던 내셔널시티 은행은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미첼이 물러난 후 새 경영진이 위험한 사업을 정리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했어요. 정부 지원도 받았고 경쟁사들이 망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희생양 효과라고 불러요. 개인은 파멸하지만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진짜 문제인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상징적 인물만 처벌해서 민심을 달래는 방식입니다. 결국 1929년 사태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였어요. 미첼은 그 시스템의 산물이자 희생양이었습니다. 방아쇠와 화약고를 구분해서 보면 진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개인의 책임과 시스템의 책임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그 교훈이 어떻게 제도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봐야겠어요. 1929년 대공황이 가르쳐준 교훈은 명확했어요. 금융 시스템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1933년부터 미국은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글래스-스티걸법이었어요.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예금을 받는 은행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고 주식을 다루는 회사는 예금을 받을 수 없게 한 거예요. 고객이 맡긴 돈으로 도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분리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예금은 안전해야 하고 투자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을 섞으면 안전한 돈이 위험한 곳으로 흘러가요. 1929년에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서민들이 맡긴 돈이 투기에 쓰이면서 모든 게 날아간 거였습니다. 마치 부엌칼과 장난감을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 같았어요. 둘 다 필요하지만 섞어두면 위험하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주식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투자 신탁이 뭘 사는지 공개하게 하고 마진거래 규칙을 정하고 내부 거래를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방치했었거든요. 마치 축구 경기에 심판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심판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규칙을 정하고 반칙을 막는 사람이 생긴 거죠. 예금보험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는 일정 금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전에는 은행이 문을 닫으면 예금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나도 사람들이 몰려가서 돈을 빼려고 했어요. 예금보험이 생기면서 이런 뱅크런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뱅크런은 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돈을 찾는 현상이에요. 마치 화재 신고가 나면 극장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쳐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마진거래 규칙도 강화했어요. 증거금 비율을 50%로 올렸습니다. 100만 원 주식을 사려면 50만 원은 자기 돈을 내야 하는 거죠. 이전의 10%에 비해 5배나 높아진 겁니다. 빚으로 투자하는 비율을 줄여서 시스템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였어요. 연방준비제도의 권한도 늘렸습니다. 마진거래 비율을 직접 정할 수 있게 하고 은행 검사 권한을 강화했어요. 이전에는 권고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강제할 수 있게 된 거죠. 중앙은행이 진짜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안전과 성장 사이에는 맞바꿔야 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규제가 강해지면 안전해지지만 성장은 느려져요. 위험을 줄이면 기회도 줄어들거든요. 글래스-스티걸법을 보면 이런 딜레마가 잘 드러납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나누니까 위험은 줄었지만 효율성도 떨어졌어요. 은행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졌고 규모의 경제도 누리기 힘들어졌습니다. 마진 규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증거금을 50%로 올리니까 시스템은 안정됐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졌어요. 미첼이 꿈꿨던 모든 미국인이 자본가 비전과는 거리가 멀어진 거죠. 예금보험도 부작용이 있었어요. 예금자가 안심하게 되니까 은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망해도 보상받으니까 은행이 뭘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안전망이 있다고 믿을 때 더 위험하게 행동하는 심리예요. 결국 완벽한 해답은 없었어요. 안전을 택하면 성장을 포기해야 하고 성장을 택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균형을 찾는 거였어요. 1990년대 들어 이 균형점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금융회사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우리만 규제가 많아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거였죠. 다른 나라 회사들과 경쟁하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1999년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됐어요. 70년 만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벽이 다시 허물어진 거였습니다. 시티코프와 트래블러스가 합병해서 시티그룹이 되는 등 대형 금융 복합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마진 규제도 조금씩 완화됐습니다. 파생 상품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오면서 사실상 빚을 늘릴 방법이 많아졌어요. 파생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을 기초로 만든 복잡한 금융 상품이에요. 규제는 그대로인데 현실은 바뀐 거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1929년과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과도한 빚, 복잡한 금융 상품, 부실한 감독이 겹치면서 시스템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70년 전 교훈을 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 셈이었어요. 위기 후 다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이 만들어지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고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어요.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이 자기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금융감독원이 만들어지고 은행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예금보험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완화되는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가계대출 규제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면 정책 당국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 규제는 시계추 같아요. 위기가 나면 안전 쪽으로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 쪽으로 다시 흔들립니다. 완벽한 균형점은 없고 계속 조정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1929년의 교훈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없애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분리, 감독, 완충이라는 세 기둥은 여전히 유효해요. 다만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미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찰스 미첼의 이야기가 끝나고 10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핵심 교훈은 이거예요. 개인의 탐욕보다 시스템의 취약성이 더 위험하다는 것. 미첼 한 사람이 대공황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가 만든 시스템이 작은 충격도 큰 재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일이 늘고 있거든요. 1929년의 경고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할 때입니다. 미첼이 뿌린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슬로건은 21세기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앱이 수수료 제로로 투자하세요, 프로처럼 거래하세요, 월급으로 투자하세요 라고 광고해요. 100년 전 미첼의 말과 똑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마진거래도 등장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100배 레버리지도 가능해요. 1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1929년 10배 레버리지보다 10배나 위험한 셈입니다. MZ세대는 영끌이라는 말을 써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뜻이죠. 전세 자금까지 빼서 주식을 사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코인을 사는 일이 흔해졌어요. 미첼 시대의 마진 거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929년과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규제가 훨씬 강화됐고 안전장치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금보험이 있어서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는 보호받아요. 금융감독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신용거래 비율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험도 나타났어요. 핀테크와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영역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요. PEP 대출이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통적인 금융 규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측면이에요.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다고 믿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1990년대 닷컴 버블 때도, 2000년대 부동산 버블 때도, 2020년대 코인 열풍 때도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미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거예요. 시스템의 안정성은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아무리 좋은 규제가 있어도 한 곳에 허점이 있으면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교훈이 있어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양날의 칼이라는 것. 수익이 날 때는 기분 좋지만 손실이 나면 원금보다 더 큰 빚을 질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규제 당국도 계속 고민해야 해요. 너무 강하게 규제하면 혁신이 막히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균형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규제가 항상 뒤처지게 됩니다. 교육의 중요성도 커졌어요. 1920년대에는 투자 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수익률 계산법은 가르쳐도 위험 관리는 제대로 안 가르쳐요. 미첼의 모든 사람이 투자자 비전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방법이었죠. 교육 없이 유혹만 했고 위험은 숨기고 수익만 강조했어요. 올바른 투자 문화를 만들려면 투명성과 교육이 먼저여야 합니다. 기술의 역할도 중요해요. 1929년에는 정보 전달이 느려서 문제가 컸지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로 소문이 퍼지면 순식간에 패닉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거래도 새로운 변수예요. 기계가 판단해서 거래하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1929년에는 사람의 감정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기계의 논리가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연결성도 더 복잡해졌어요. 1929년에는 주로 미국 내 문제였지만 지금은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로 번집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것처럼요. 그럼에도 희망적인 면도 있어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것들이 많거든요. 중앙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졌어요. 미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1929년의 교훈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개인의 욕심과 시스템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을까요? 완벽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 질문하고 경계하는 자세는 필요해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은 돌아오거든요. 미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찰스 미첼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흥망성쇠를 넘어서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금융의 민주화라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는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금융 환경은 1929년보다 훨씬 복잡해졌어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습니다. 암호화폐, 레버리지 거래, PEP 대출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들이 미첼 시대의 마진 거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역사에서 배우는 자세입니다. 미첼의 실수를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규제와 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되 혁신을 막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로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빚을 내서 하는 투자의 위험성,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해요. 미첼이 꿈꿨던 모든 사람이 투자자가 되는 세상은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제대로 된 교육과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929년의 검은 목요일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욕심과 시스템의 취약성이라는 근본적 요소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첼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한 경고로 남아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배워야 합니다.